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앞둔 여성이에요. 저는 7년 전에 외동딸을 사고로 잃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라서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아이였기에 상실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2살짜리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을 두고 눈을 감으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 생각에 저는 한동안은 자다가도 일어나 먹먹한 가슴을 주먹으로 치곤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사위가 내 딸 앞으로 나온 거액의 보험금을 받자마자 딸 자식도 장모한테 내던지고 홀랑 도망을 쳤지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었던 사위였기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딸도 잃고 사위는 도망가고 밤마다 제 엄마를 찾는 손녀딸을 떠안게 된 저는 정말이지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 건지 한숨만 나오는 나날이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집 나간 사위를 찾았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내 딸 사망보험금을 들고 집 나간 괘씸한 사위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일 거예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결심했던 저 역시도 우리 딸 때문에 이혼이 망설여졌어요.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간섭과 남편의 잦은 외도, 그리고 급기야 시작된 폭력까지. 이혼 사유는 처음부터 차고 넘쳤지만 딸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잘하면 달라질 거야.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다독여가며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 선물을 꺼내자마자 어머님이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누구 돈으로 샀니? 딱히 누구 돈이라고 할 거 없이 신혼여행 경비로 산 거라서 잠시 머뭇거렸더니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작부터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었다만 너 돈 쓰는 거 보니 오늘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난 말이다. 내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네가 펑펑 쓰고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듣자 하니 너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며? 아니, 한창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구석에서 빤빤히 놀 생각을 하니? 내 아들이 네 물주니? 네 부모라도 돼? 왜 내가 금지어겨 키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을 하느냐고. 네가 정 그렇게 일하기 싫다면 내 집에 와서 밥 타고 청소라도 해. 그러면 매달 파출부일당은 줄 테니까. 설마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지? 사실 제가 직장을 그만둔 건 제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전 임신을 하기도 했고 남편이 제가 일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은 혼수로 손주를 임신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혼전 임신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저 때만 해도 남사스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시댁에 비밀로 했던 건데 이런 오해가 생기니 더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시켜 말씀드리게 했는데 그걸 들으신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걸 데려온 거야?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몸을 얼마나 함부로 굴렸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 네 친정에서는 이걸 알고도 나한테 이런 방구도 안 했던 거니? 딸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놓고도 사과 한마디 않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지금까지 기를 쓰고 산 거니? 아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혼전 임신을 한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애를 저 혼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흉은 제 몫이었어요. 제가 몸을 해프게 굴린 탓이고 제가 정도관념이 없는 여자인 거고 제가 시무무 알기를 개떡같이 안 탓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혼전 임신의 공범인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임신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일조했으니 생긴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지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데도 말 한마디 거드는 것도 없고 남의 일인 양 자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딴전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그 인간의 실체를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멍청하게 그런 인간과 수년을 살았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신혼집에 드나들었어요. 집에 오셔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을 열어 젖히고는 혹시라도 낯선 놈 신발은 없는지 검사를 하시더군요. 집안에 들어오셔도 온 집안을 살피시며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댔어요. 아니, 냄새를 맡으면 당신 아들 냄새인지 딴 눈 냄새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도 저 보란 듯이 매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꼭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자고로 몸 함부로 내돌리는 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인 거다. 네 뱃속의 애를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행동거지를 제대로 하고 살아. 나중에 자식까지 남의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말고. 매번 도가 넘치게 저를 환영년 취급을 하는 통에 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터져버린 건 출산 후 우리 딸아이 100일 때였어요. 어머님이 굳이 100일상을 차려야 한다고 하셔서 아직은 온전치 않은 몸으로 장까지 받아가 상을 차렸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 취급을 하지 뭐해요. 저희 아빠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발갛게 달아올랐고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했던 말을 몇 번이나 거듭하며 제 흉을 보시길래 참다 못한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밖에서 외간 남자랑 몸을 굴리다 왔나요? 어머님 아들이랑 합의하에 어머님 손녀 가진 것 뿐이라고요. 혼전 임신이라 못마땅하신 건 이해하겠지만 저 혼자 애를 만든 것도 아닌데 환양년 취급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왜 입 꼭 다물고 남의 집 일 보듯 하는 거야? 싫다는 나 끌고 가서 애 갖게 한 거 당신이잖아.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까칠하게 굴지 말라고 날 다그친 거 당신 아니냐고. 그런데 왜 나 혼자 뒷감당을 해야 돼? 왜 나만 몸 함부로 굴리는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애는 나 혼자 만들었어? 우리 민영이 나 혼자 만드느냐고. 그러자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냐? 어른들 앞에서 어디 큰 소리야? 니네 집에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위아래 없이 함부로 굴라고 배웠느냐고. 세상에. 이래서 집에 여자를 들일 땐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다. 어떻게 이런 걸 집에 들여선 나를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게 해? 어머님, 그 말 당장 사과하세요. 저랑 이희가 같이 벌인 일인데 왜 제 부모님 탓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희도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몸뚱이 함부로 굴려 혼전 임신시킨 거니까 그 부모인 어머님도 똑같이 욕먹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게 정말? 그께야 어머님은 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리셨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이 말려봤지만 어머님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아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셨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남편 뺨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참았던 말을 쏟아내셨죠. 당장 이혼해. 자기 한 사람 보살필 줄도 모르는 놈한테 더는 내 딸을 맡길 수 없다.
내 딸을 환양년 소리까지 듣게 하는 놈이라면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넌 가장 자격도 없는 놈이야. 사부인도 당장 사과하세요. 그동안 내 딸한테 그런 천박한 소리 했던 거 사과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나도 사부인 아들을 주먹으로 교육할 테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두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친정 아버지를 보시고는 그제야 겁이 나셨는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게 사과하셨어요. 남편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이 가장으로서 처신을 잘하겠다고 싹싹 빈 후에야 친정 아버지를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벌은 남주나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게도 다른 이유들을 찾아가며 여전히 저를 괴롭히셨지만 그래도 신혼 때 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대충 참고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를 빼고는 제게 선물을 했던 적이 없는 남편이 언제부턴가 출장을 갔다 올 때면 향수나 립스틱이나 스카프 등을 선물로 사오더라고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그러자 남편은 뜨끔한 표정으로 발끈했어요. 하여간에 여편애라곤 해줘도 뭐라 그러네. 아 싫으면 관둬. 앞으로는 안 해주면 되잖아. 누가 싫대요. 난 그저 당신이 평소에 안 하던 거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그런 거죠. 화 풀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선물을 받으니 기분은 좋았지만 이상하게 뭔가 찜찜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 요새 출장도 잦고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니? 옷에도 신경 쓰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밖에서 우리 남편 본 적 있어? 그러자 친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봐서 알겠니? 얘 명화야. 내 말 잘 들어. 암만 해도 네 남편 바람난 것 같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몇 년 전에 우리 집 양반 여자 생겼을 때 그때 딱 니네 남편 같았어. 평생 안 하던 선물을 왜 하겠니? 지들이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는 게 찔려서 그런 거야. 내 말 못 믿겠으면 언제 시간 내서 네 남편 뒤 밟아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테니까. 친구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우리 남편이 뭐 지네 남편 같은 줄 알아?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은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닐 정도로 까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설마 했던 사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이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는데 벗어놓은 속옷을 보니 처음 보는 팬티를 벗어놨더라고요. 그런 브랜드 팬티는 처음 보는 거라서 내가 사지 않은 게 확실했어요.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사우나 갔다가 속옷에서 냄새가 나길래 하나 사 입었어. 그게 뭐 잘못이야? 당신 집에서 살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장이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게 해줘야지. 왜 엄한 사람을 잡으려 들어? 그렇게 의심되면 내일부터 당신이 나 따라다니면 되겠네. 어떻게 사무실에 당신 자리 하나 만들어줘? 됐어요. 못 보던 속옷이길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전에 통화했던 친구와 함께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제가 뒤를 밟고 있다는 걸 안 건지 남편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짓을 벌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뜻밖의 인물한테서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야, 넌 근처까지 왔으면 집에 들렀다 가지 인사도 않고 바로 가버린 거니? 왜? 내가 너 보고 뭐라고 할까봐 도둑놈처럼 몰래 도망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도망을 가요? 얘 좀 봐라. 끝까지 우리 발이네? 너 어제 우리 동네 왔었잖아.
내가 내 아들 차도 몰라볼까봐 그래? 우리 동네 땡땡 저수지 앞에 있는 유명한 찻집에 상훈이랑 같이 왔었잖아. 차만 떡하니 세워놓고 어디를 간 건지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그냥 돌아왔다. 보조석에 핸드백 놔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설마 했는데 남편의 불륜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당신 아들 불륜 현장을 잡아서 며느리한테 알려준 셈이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보조석에 여자 핸드백까지 있었다니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그 후 흥신소 사람을 붙여 남편 뒤를 조사시켰더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1년 넘게 만나온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 사니 못 사니 난리를 피웠고 남편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각서까지 쓰고 여직원은 따로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저만 입을 다물어주면 회사도 그만두고 앞으로 내 남편 앞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해서 참고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고. 그 후로도 남편은 여자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불륜 때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어서 두 연놈을 간통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여자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딸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넘겼는데 이놈의 인간이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혼을 안 할 거라고 확신을 했는지 날이 갈수록 더 가관이더라고요. 게다가 부모가 매번 이런 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딸아이한테는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심을 하기까지 8년이나 걸렸지만 막상 하고 보니 그동안 뭐하러 참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물론 딸아이 입장에선 아빠 없이 살아야 하니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딴짓하는 아빠가 있는 것보다는 그리움을 가지고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다만 딸아이한테는 우리가 왜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는 비밀에 붙였어요. 나한테는 죽일로 밀지언정 딸아이한테는 그런 아빠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 딸아이도 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던 모양이에요. 정확히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정 식구들을 통해 들었을 거라고 짐작해요. 대놓고 아이한테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딸아이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제게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없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딸아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은 반 남자아이 하나랑 단짝처럼 친했는데 그 아이한테는 자기 속 얘기를 곧잘하곤 했던가 봐요. 우리 딸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친구는 다름 아닌 사위였어요. 사위는 우리 가정보다도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몇 년 뒤 엄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아빠한테 와서 살게 됐던가 봐요. 아빠 역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위는 새엄마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다더군요. 새엄마라는 사람은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제 사위와 나눠야 했지만 그러기 싫어서 데리고 살았던가 봐요. 말이 데리고 사는 거지 애 교복 한번 빨아주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으니 한 집에 사는 이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딸은 그런 사위가 가여웠는지 저희 집에 데려와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곤 했어요. 그러다 집에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을 때면 당시 제가 하던 김밥집에 사위를 데려와서 같이 끼니를 해결하곤 했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아픔을 가진 공통점 때문이었을까요? 딸아이와 사위는 이성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터놓는 사이이기도 했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전과 다르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걱정하는 제게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에 민정이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요. 민정이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분인데 민정이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문병 좀 와줄 수 없냐고 그랬나 봐요. 딸아이 입장에선 오랜만에 연락된 아빠가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위독하다고 하니 안 가볼 수가 없었던가 봐요. 하지만 병문안을 가자니 괜히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안 가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민정이 딴에는 저를 믿고 한 얘기일 텐데 제가 아주머니께 말한 걸 알면 앞으로 저한테도 마음을 닫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욕을 먹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민정이가 아무한테도 속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나서요. 사위의 마지막 말에 남편이 위중하다는 사실보다 더 많이 놀랐어요. 그저 어린애라고 생각해왔는데 속이 참 깊은 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사위한테만큼은 속을 털어놓고 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알아내서 딸아이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놈의 인간이 끝까지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지 뭐예요. 글쎄 제 딸한테 간이식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정아, 아빠 좀 살려다오. 우리 딸이, 그러니까 민정이 네 동생이 이제 겨우 7살이야. 아빠가 이렇게 죽으면 그 어린 게 아빠도 없이 살아야 되잖아.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아빠 좀 살려다오. 그 말에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딩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빠라는 작자가 미성년자인 자기 딸한테 간을 달라는 소리를 해요? 그것도 재혼해서 낳은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아빠는 내가 그 나이 때 나를 위해 뭘 하셨는데요? 엄마 가슴에 못 박으면서 여자들이랑 바람핀 거밖에 더 있어요? 나도 아빠 없이 자랐지만 이렇게 잘 자랐어요. 모르긴 해도 7살짜리 아빠 딸도 아빠 없이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아줌마 시켜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귀찮고 싫어요. 100번 전화해도 나 아빠한테 내가 안 줘요.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거라면 100번 1000번 주겠지만. 엄마, 나 정훈이랑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집에 가자. 제 아빠의 부탁을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딸을 보니 저보다 낫다 싶더군요. 그 후로 남편이 이식수술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일 이후 딸아이는 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싹 가신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니던 딸아이와 사위는 대학도 같은 학교에 들어갔고 제 딸과 사위가 2년 차이로 취업을 한 후에는 자기들끼리 얘기가 끝났는지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위는 새엄마한테 자기 몫으로 받은 아버지 유산으로 전셋집을 장만했고 딸아이는 2년간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돈으로 혼수를 장만했어요. 제가 해준 거라고는 결혼식 비용을 보태준 정도였어요. 둘이서 어찌나 야무지게 준비를 했는지 요즘 애들은 머리도 좋고 자기들 인생도 제대로 계획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제 딸은 자기랑 사이를 반반 닮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애가 애를 낳았다는 생각에 어찌나 울컥하던지 이제 엄마가 된 딸을 보면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기특하고 고맙고 그랬거든요. 비록 부족한 엄마였지만 자식을 키워 결혼도 시키고 소녀딸까지 보고 나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힘든 시간도 다 갔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예쁜 딸도 낳았고 이제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예쁜 가정을 이루고 살 일만 남은 줄 알았던 딸아이가 2년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출장 간다고 손녀딸을 제게 맡기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고 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7시쯤 집에 도착할 테니 김치찌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이야. 남은 가족들도 그렇지만 한창 예쁜 짓을 하는 딸을 두고 황천길을 건너는 딸아이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더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위는 장례 기간 내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빈소에 앉아 제 딸아이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린 손녀는 제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아빠 품에 안겨 평소처럼 빵긋빵긋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를 보내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가게도 직원한테 맡기고 집에 있었어요. 사위가 출근을 해야 해서 소녀딸을 돌봐야 했기에 억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절반쯤은 정신을 놓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나마 손녀딸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이 아니었다면 모든 걸 다 놓아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자다 일어나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손녀딸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이 어린 걸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지만 밤이 되면 딸을 잃은 상실감에 컴컴한 심연 속으로 몸도 마음도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꿈에서도 딸아이 이름을 부르짖으며 온종일 헤매고 꿈에서 깨어나면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풀포기 같던 일상을 깨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었던 사위가 느닷없이 찾아와 손녀딸을 제게 떠넘기곤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한창 젊은 나이에 죽은 여자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림이는 장모님이 맡아 키워주세요. 엄마가 없으면 외할머니라도 키워주셔야죠. 안 그래요? 참, 양육비로 1억 통장에 넣어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연락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뭐 하셔도 안 받을 테지만요. 그 사람 집은 오후에 이사심센터에서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보게,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자네 지금 새 인생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서방! 이서방! 사위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제 팔에 안긴 손녀딸은 제 아빠를 부르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사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막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서였어요. 사위가 며칠 전에 제 딸아이 앞으로 나온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돈을 보자 눈이 뒤집혀서 자식도 버리고 새 인생 살겠다고 떠난 거였어요. 살던 집도 이미 정리했고 가전제품이며 가구는 업체에 맡겨 처분했더라고요. 손녀딸 물건과 딸아이 물건은 따로 박스 몇 개에 담아 업체 사람들이 전해주고 갔어요. 딸아이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사위한테 뒤통수를 맞자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긴 믿었던 남편놈도 나를 배신했는데 사위놈이라고 못할까? 어쩌면 내 인생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인 놈들 뿐이지. 하도 분하고 화가 나서 이가 박박 갈렸어요. 사위가 집을 나가고 손녀딸을 키우며 살게 된 저는 하루하루 독을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밥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오래 살아서 내 손녀 곁에 오래 있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먹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손녀 손이 쥐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돈에 급급하지 않던 성격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렇게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후딱 흘러갔고 어느 정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사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와는 여고 동창으로 우리 손녀 돌잔치에도 와주었던 친구가 제 사위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봤다는 장소가 병원이더라고요. 아주 다 죽어가더라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나도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 명아, 너 정말 몰랐어? 자식도 버리고 가더니 아주 꼴 좋다. 내 남편놈도 그렇고 사위놈도 천벌 받은 게지. 돈도 많으니 죽을 병 아니면 어떻게든 고쳐서 살겠지 뭐. 그놈이 죽든 말든 이제 나도 상관없어. 말은 그렇게 매정하게 했지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위 소식을 듣고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손녀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사위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서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안을 살피고 있었는데 누가 제 등을 톡톡 치더라고요. 놀라서 얼른 도망을 치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정원 환자 아는 분 맞으시죠? 혹시 장모님이세요? 그걸 아주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사위가 내 얘기를 하던가요? 하다뿐인가요? 자랑을 얼마나 하든지 몰라요. 자기한테는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게 말을 건 건 다름 아닌 사위의 간병인이었어요. 간병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제가 사위를 오해했던 거더라고요. 딸아이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돼서 회사에서 진행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여러 군데 가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초기면 몰라도 꽤 진행된 상태라서 병원에서도 비관적인 얘기를 들었던가 봐요. 제가 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위까지 잘못되면 너무 힘들어할까봐 사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곁을 떠났던 거예요. 가진 돈을 다 주고 가면 제가 의심할까봐 돈에 눈이 멀어 자식도 버리고 떠나는 나쁜 놈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돈까지 싸매고 갔던 거죠. 어차피 자기가 죽으면 그 재산은 딸아이한테 고스란히 가게 될 테니까요. 간병인을 통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꽉 막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불쌍한 내 사위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으니 말이에요. 간병인 손을 잡고 한참을 오열한 저는 눈물을 닦고 사위 병실로 갔어요. 저를 본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을 못 보게 하려고 얼굴을 감추는데 그 모습에 더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서방, 그러지 마. 그러다 주사바늘이라도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안 볼게. 안 볼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불쌍한 우리 정훈이 네가 어쩌다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이런 꼴로 숨어 있는 거야.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왜 그 모진 소리를 하고 여기서 이러고 숨어 있냐고. 정훈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프면 참지 말고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그래. 엄마가 우리 사위 옆에서 있어줄 테니까. 장모님,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저 나쁜 놈이에요.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장모님도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뛰쳐나온 나쁜 놈이라고요. 그런 놈이 병좀 걸렸다고 동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놈아,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나 힘들까봐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더는 거짓말 안 해도 돼. 다 아니까 안 그래도 된다고. 정훈아, 우리 그냥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자. 더는 속에도 없는 말로 나 밀어낼 생각 말고 아픈 너는 아프면 아프다고 투정도 부리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해. 엄마가 다 받아줄게. 사위도 자식인데 내가 왜 그걸 못 받아주겠니? 게다가 네가 나한텐 그냥 사위니? 넌 내 아들이나 친배 없잖아. 생각해보니 우리 민정이가 널 나한테 맡기려고 널 내 사위로 데려온 모양이다. 불쌍한 놈 나라도 지켜주라고. 그래서 데려온 모양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의지하고 우리 같이 암이랑 싸워보자. 방송에도 종종 나오지 않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병도 기적처럼 이겨내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한테도 기적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잖니? 그러니까 싸워보자.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는 게 더 힘이 나지 않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예림이 재롱도 보면서 많이 웃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지독한 암세포도 제풀에 꺾여 사라질지도 모르잖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싸워보자. 결국 사위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풍채 좋던 녀석이 1년 사이 꼬챙이처럼 말라서는 뼈만 앙상한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티를 냈다가는 사위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네요. 얼마 뒤 사위는 퇴원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병원에서도 딱히 치료할 게 없다고 차라리 가족들 품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가망이 없다는 뜻이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목숨을 포기해요? 그래서 사위를 데려온 그날부터 저는 암투병에 관련된 책이며 방송이며 완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뭐든 간에 다 찾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사위의 투병 생활을 도왔어요. 식단도 바꾸고 운동 스케줄표도 만들어서 나름 체계적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병원에서 예상했던 생존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내면서 조금씩 완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사위는 완쾌 판정을 받으면서 암 투병을 끝낼 수 있었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완쾌 결과를 듣던 순간 사위도 저도 기뻐서 눈물을 얼마나 쏟았나 몰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그동안 힘겨워하는 사위를 볼 때마다 속으로 딸아이한테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거사, 네가 그렇게 빨리 갔으면 최소한 사위는 내 곁에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예림이를 생각해서라도 정훈이까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네 남편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줘. 엄마가 돼서는 죽은 딸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산 놈은 살리고 봐야죠. 딸아이가 도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도 저도 이게 다 우리 딸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뭐가 됐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네요. 죽음과도 싸워 이겼는데 뭔들 두렵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위랑 손녀딸이랑 야무지게 행복 찾아 먹으며 살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들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